오늘도 격동하고 있는 전국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김종인 대표가 뉴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최 교수님? 전 좀 뜻밖인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안정시키고 이제 흔히들 일반적인 평가가 내공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했던 것이 본인이 사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 때문에 친노 패권주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제 당에 들어올 때부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별로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2번을 받으니까 2번을 이제 이른바 이제 언론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 셀프 공천 스스로가 이제 결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은 여성이니까 사실상의 1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당 대표로서 당이 지금 어려운데 이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좀 후순위로 배치를 해서 뭔가 결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후보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당이 잘 안정돼 오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친노 패권주의와 여전히 한판 승부가 남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뭐 당위적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박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가 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해왔었던 발언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이를 한번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과연 비례대표에 무슨 큰 욕심이나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비례대표 4번 해봤어요. 뭐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편집이 되면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비례대표 5선이 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공천 전쟁 오늘까지 보면 여와 야 중에서 야당이 그나마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앞에 이 득점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결국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공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노역과 노출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총선 이후의 당내 역학관계라든가 그 이후를 봤을 때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김종인 대표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요거를 계기로 뭔가 한번 이 선을 좀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종의 서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비슷한 말을 오늘 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례대표 5선 국회의원의 사실상 당선 확정됐습니다.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우리라도 나서서 기네스북의 등재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5번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또 그 정권의 성격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권, 이제 박근혜 정권까지 그야말로 진보 보수 여야를 넘나드는 이러한 이제 행태로 비칠 수가 있는 건데, 선거 공학적으로 이게 유권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문제인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에는 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 당내 여러 가지 대선 입지라든지 대선 지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일려 다야구도였는데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 때문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의 표가. 그래서 이른바 다야구도라고 해서 좀 야당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회 선진화법상의
쟁점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180석. 네네. 그리고 뭐 개헌 확보선까지들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비례대표 논란으로 저렇게 돼버리면은 집토끼들도 떠날 수가 있고 또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김종인 대표가 상당 부분 기여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점이 다 이제 무산될 수 있다,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야당의 선거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는 그 막말 논란이 굉장히 표심을 좌우했고 4년 전 일입니다만 이거는 막말 논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금 절충돼 왔던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과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과의 또 이 갈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 이건 여러 가지로 선거공학적으로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여의도의 모처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여기에 참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고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그 발언들의 수위를 봤을 때는 쉽게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모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뭐 박영선 위원 비롯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 대표 불참했다는군요. 네, 예. 아마 불참을 할 겁니다. 계속 당무 거부를 얘기했고, 근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로서는 자신이 당에서 만약에 당무를 거부하거나 여기서 더 이제 수위가 높은 단계로 상황이 진전된다면은 네. 아마 친노 세력이라든지 지금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무 거부할 것 같고 비례대표 2번으로 한 것을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이제 김종인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역이라든지 탐욕이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 나눴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비례대표의 순번을 보니까 뭐 중앙위원회와 지금 비대위 대표, 비대위 간에 이게 뭐 그룹별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차치하고 일단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소수 세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하긴 비례대표 몇 명 들어간다고 그들이 갑자기 대표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니겠으나 최소한도 야당으로서의 상징성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일본도 뭐 수학 교수가 됐잖아요. 물론 김정인 비대위 대표의 얘기로는 뭐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학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지난 19대 총선 때의 비례대표 1번과 그리고 2번을 했던 것과는 당시 1번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 되고 전순옥 의원이잖아요. 지금 2번은 이제 최동희 의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자체를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할 건 아닐지 모르나 어쨌든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비례대표로 상징성으로 나타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까지는 아니겠으나 상당히 배려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지금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비례대표 그 명단 수정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니까 아마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일부 그 조정될 그런 문제도 논의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표가 총선에서 야당 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특히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쪽으로의 확장성, 그래서 기존의 색깔과 달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그 구주류하고 또다시 충돌이 만약에 격화된다면은 그 중도층들한테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총선에서.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권력 투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금 비대위의 김종인 대표 반대쪽에 이제 또 결국 이게 자신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총선 승부지만 총선 이후에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들의 이 영역 자체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키는 결국 김종인 대표가 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쉬운 쪽으로 따지면 김종인 대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더 아쉬운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일정 부분 요구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상징적인 수준에서 타협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김종인 대표가 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사실 친노 주류 입장, 구주류 입장에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렇게 진짜 나가거나 하면은
선거는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게다가 뭐 당이 대단히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친노나 범주류가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당이라는 게 선거가 많이 남았다면 어떻게 또다시 여러 가지 뭐 이제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종인 비례대표도 뭐 그야말로 비례대표 한번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정말 본인 말씀처럼 77살이시고 그런데 네. 굳이 기싸움을 한다면요. 네. 친노 쪽의 당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대단히 불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무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존의 정당사를 보면요. 이 결기가 있는, 지금 하기야 비례대표 2번은 결기가 있는 행동은 아닌데 네.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전반적인 행동은 대단히 거침이 없잖아요. 과거 YS 비슷한 것 같아요. YS가 3당 합당된 다음에 당무 거부하고 그랬어요. 당시 박철원 의원이 황태자로서 50에서 상당히 힘을 가질 때 소련을 갈 때 수행이냐 동행이냐 가지고 민주기하고 붙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YS가 볼 때는 그 수행이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 경력이나 나이를 볼 때. 근데 민정에는 동행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당무 거부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어요. 마산에. 예. 결국은 YS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대권 후보 쟁취하고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입지가 대단히 좁다. 이쪽 친노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총선 이후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야지 그 이후에 당을 대선까지 수권정당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늘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버니 샌더스 얘기도 하면서 버니 샌더스가 몇 살이냐라고 뭐 그거를 봐서는 또 본인이 대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총선 이후에 진짜 어디까지 영향력을, 어디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나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대권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제 흘러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 텐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총선 성적입니다. 지금 본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총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책임도 진다라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선을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일정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황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두 번째 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니까 따라서 우리 최 교수님 설명의 결기라고 하는 부분, 즉 아쉬운 대목, 그 절박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 내에서 특히 더민주 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그것이 이제 결국 김종인 대표의 원동력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사실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에 있을 때도 당무 거부하고 한번 그 보이콧하고 그랬어요. 한번 했었죠. 박근혜 대표하고 예. 정면을 후보하고 맞서고 그랬었던 적이 맞섰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 후에 그 영향력 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이제 킹메이커냐 킹이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뭐 워낙 이제 야당을 빠르게 안정시켰기 때문에 총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107석이 안 되면 자신 들어올 때가 107석이었으니까 컷오프 다 되고 이럴 때 자신이 물러난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107석 이상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당에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이잖아요. 비례대표 4번 했고 그야말로 예.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고 그야말로 이 나라의 그 야당을 수권 정당화해서 10년 진보 10년 보수에서 이 대한민국을 자세하러 들어왔다라고 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 집중되고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킹메이커를 해낼 거다. 예. 킹메이커 한번 했으니까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이나 이런 걸 볼 때 워낙 내공이 만만치 않아 보니까 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아까 나온 얘기거든요. 네. 킹메이커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뭐 총선 좀 돌파했다고 또 킹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막상 이제 총선 이후에 이 의석을 상당히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요. 또 이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있고 당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단순히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킹메이커나 또 킹이 된다라고 장담을 큰 건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조윤선 의원을 용산에 공천을 하면서 조윤선 진영 이 대결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성사된다면. 박 교수님. 글쎄요,
주목을 받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북 지역에 참 아쉬운 몇 의석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성향이 일단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탈당을 해서 당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윤선 후보도 서초갑인가요? 그 지역구에서 뭐 거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름 경쟁력을 가진 후보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있는 진영 후보와 당적을 옮겼지만 또 나름의 지명도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조윤선 후보의 일단 빅카드가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승부는 역시 쉽지 않은 어느 쪽도 그렇게 녹록한 승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박 교수님 말에 100% 공감을 하니까 제 그 말은 더 이상 안 드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고 단지 이런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우선 추천 지역으로 처음에 분류가 돼서 진영 의원이 컷오프된 거잖아요. 네, 네. 이 우선 추천이라는 게 너무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도 컷오프된 게 우선 추천 지역 때문에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예. 지금 조윤선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서초갑에서 이 이혜훈 전 의원과 이 경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단 말이죠. 그럼 진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물론 조윤선 의원은 경쟁력이 있죠. 전 뭐 장관도 했고, 전 예. 정무수석도 했고, 예. 현재 박근혜 정부로서는 뭐 상당한 자산이에요. 뭐 우리나라 정치로 봐도 자산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것은 누군가는 지는 게임 아니에요. 소선거국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럼 좀 그렇게 인지도가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도 다시 딴 데 갈 수 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조윤선 의원이 뭐 아주 소중한 자산이니까 저기 뭐 원내 진입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네. 그 떨어진 분을 다시 또 용산에다가 배치하는 건 뭡니까? 그럼 우선 추천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 새누리당 당원당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새누리당이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정말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혜훈 의원도 아쉬웠죠. 이혜훈 전. 두 분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 당이 그런 걸 감안하고. 예. 떨어졌다가 다시 가고. 그런 애당초 진영 의원을 이제 컷오프 시키면서 여성 우선 추천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계산은 물론 안 했겠으나 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은 굳이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돌려막기 공천 아니냐라는 말까지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시겠고요. 글쎄 뭐 저는 뭐 막상막하의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영 의원이 워낙 거기서 지역을 많이 닦았잖아요. 12년 동안 예. 지금 거기서 했으니까요. 거의 뭐 그리고 진영 의원이 상당히 그 좀 중도 성향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있었지만 상당히 또 중도적인 성향, 외연 확장성이 있는 후보거든요. 네. 조윤선 의원 만만치 않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용산 자체는 사실은 여당이 계속 우세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진영 의원이 여당으로 됐던 건데 또 탈당을 했으니까 그 네. 진영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아마 그게. 근데 또 조윤선 의원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 지금 서초갑에서 공천에서 이제 고배를 마시고 온 것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 떨어진 사람이 왜 여기 그렇죠. 그 되느냐, 지역구 사람들로서는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아무리 여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더 많이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사실 지금 수락을 하지 않았지도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죠. 뭐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아직 본인이 뭐 알 수 어떻게 없죠. 생각하는지. 본인도 그걸 수락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내일 아마 그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뭐 결정은 대략 된 것 같습니다만 내일 최종 발표가 되는데 이 파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대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호남과 경제라는 컨셉으로 강병군 선대위원장 컨셉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이제 셀프 공천 순번 갖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아직까지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 효과가 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국면은 오늘까지 보면 더민주가 앞서 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역전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야당 특히 더민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싶어집니다. 예. 야구로 치면 한 7회 말까지 7대0 정도 공천만 놓고 보면 그렇죠. 더민주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지금 한 7대4나 7대5 정도까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거의 뭐 7대 거의 전 7까지 온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대표의 그 어떤 그 사심이 없는 부분이 그렇게 돋보였던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친노의 중진 좌장들 막 낙천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별로 잡음이 없었잖아요. 워낙 본인이 난 77세니까 안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명분에서 밀렸던 거거든요. 정치는 명분과 실리 중에 어느 한 접점이잖아요.
명분에서 앞섰던 건데 그 명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대표만도 일리는 있어요. 그 뭐 비대위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난 그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때 말번을 했는데 난 그렇게 표를 동정을 구하지 않겠다. 네, 그것도 네. 일리가 있는데 예. 아무튼 간에 그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공천 정국에서 네. 그 동력은 상실되는 거죠. 예. 네. 김대중 당시 국민의힘 총재가 보니까 제가 아까 다 그 찾아봤는데 그때 14번으로 받아서 14번 나왔는데 했었죠. 예. 13번까지 당선되고 본인은 낙선됐죠. 낙선됐었단 말이죠. 예. 16대는 의원이 아니더라고요. 김대중 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예. 네. 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서 두 분의 해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월 2주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긍정지표가 많이 떨어졌고 부정지표는 많이 올라갔고요. 공천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셋째 주에. 예. 52, 부정이 52.5, 긍정이 41.9%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거 때는 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굉장히 미세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전국 단위에서 새누리당이 41.5 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8.3, 국민의당 12.3, 정의당 6.9%.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항상 저 정도 높잖아요. 네.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보다. 근데 또 지역에 가 보니까요. 이 정당 지지도와 또 인물 경쟁력을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충청도 지역을 이렇게 대전, 충남, 충북 같이 다녀봤어요. 어떤 네, 어느 네. 어떤 그 언론사 기자하고 다녀봤는데 이 정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또 인물 경쟁력에 상당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뭐 충청이나 지역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수도권보다는 확실히 이제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정치적 논쟁이나 논점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저 정당 지지도가 저렇게 높다는 게 비례대표는 물론 당연히 작용이 되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바로 저런 부분을 많이 만회해 왔던 거거든요. 공천 국면에서. 근데 그게 이제 김종인 비례대표의 그 뭐 2번 받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순번 이제 매긴 거 이런 것 때문에 예. 굉장히 역전되는 것이 바로 아까 그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지금 그 파동이 있기 전 조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이 반영되면 아마 그것이 반영되면은 더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 정당 지지도 호남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34.8, 국민의당이 36.3. 호남에서는 이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건 국민의당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 교수님? 아직은 이제 호남 민심이 누구다라고 정하지 않은 거죠. 이게 또 개인화돼 있을 겁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신인이냐 아니면 기존 현역 의원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따라서 선거 때까지 호남 민심은 결국 두 당을 놓고 누가 더 야권을 대표하는 맏형이 될 수 있느냐를 아마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호남 승부가 결국 야권의 대표를 결정하는 승부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호남에 아마 전력을 투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 호남 지역에서도 제일 관심 모으는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하고 양향자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온 그 조사에서도 천정배 대표가 꽤 앞서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바탕으로 봤습니다. 결과가요. 네. 자, 다음 보시죠. 대선 주자 지지도도 발표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21.5 소폭 올랐고요. 김무성 16.6 소폭 떨어졌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 안철수 10.6, 박원순 8.1, 유승민 4.9,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는 최근 몇 주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제일 좀 주목할 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이 점점점 높아지더니 이제 그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그 턱밑까지 추격하는 수준까지 여권에서 올라왔다는 게 좀 눈에 띄는 현상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최근에 박진 전 의원과 이제 경선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경선에서 종로죠 물론 지역구는 경선에서 이기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것 같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무상급식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또 여전히 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점들이
가파르게 지지도가 상승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최근 그 공천 과정에서 실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속 밀린다는 그 평가를 받았고 총선 이후에 그러면 여권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대선 준비하는 국면으로 점점 넘어갈 텐데 경선 국면으로 그 뒤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일단 총선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좌파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가려져 있었습니다. 뭐 어디로 가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종로에서 경선을 통과하면서 일단 충분한 그 입지를 확보했고 만약 이제 종로에서 승리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여권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기와 관련해서 주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결국 이제 총선 승복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어쨌건 본인 실리는 좀 챙기고 그래도 당대표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본인이 거기에서 또 인정받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그야말로 결기를 좀 보였었는데 네. 뭐 요즘 뭐 언론에 보면 30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30시간을 못 버티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엔 30시간 넘게 버티고 있는 건가요? 지금? 30시간은 넘었죠, 이번에는. 예. 근데 여전히 뭐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제 자세 스탠스를 좀 턴한 것 같은데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 당 대표로서 현재 권력이 지금 뭐 비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은 뭐 이미 다 구체화 노후화돼 있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각을 세우기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와대와 같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전 현재 정치인들 이른바 대권 주자급들 중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는 정치인이 본인이 전 김무성 대표인 것 같아요.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친박이나 청와대가 과연 그 결과를 그러니까요. 과실을 누구에게 줄 거냐의 문제도 김무성의 있고 성적표를 과연 봐줄 것이냐. 봐줄 거냐 이 국민들도. 문제도 굉장히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그런 점이 김무성 대표가 여러 정치적 수를 두고 있는 건데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결정이 이제 내일로 다시 또 미뤄졌는데 이항구 위원장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것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일단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예. 피해자를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만들다 한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한 상황에서 지금 다단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결단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모양새 있는 결정을 하기도 이미 좀 실기하지 않았나. 만약 그렇게 강요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점점 더 어려운 위치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건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더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일단 만약이라도 일단 물러나서 대선 국면에서 입지가 생기기를 기대해보는 쪽이 더 현명한 겁니까? 글쎄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아마 지난번 원내대표 때 물러나는 그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절대 뭐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또 자신의 또 수족은 다 이렇게 잘렸잖아요. 또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문제고 또 정치가 제가 아까 명분이라고 그랬는데 명분 있는 정치인으로 비칠까 유권자들에게 그런 점도 있는데 네. 불출마 선언을 해서 후위를 기약하려면 유승민 의원이 뭔가 확실한 철학과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결기를 보이면서 4년 후 정도야 4년이나 5년 정도야 뭐 유승민 의원 나이 이제 뭐 59세, 60세도 안 됐고 59세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8년생이잖아요. 예.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을 해낼 만한 자신의 어떤 그 확고한 철학이나 가치가 있는지가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현역 의원들 또는 원외라도 모인다면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굳이 예.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거 의식할 거 없이 네. 자신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게 오히려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본인도 그것까지 선택의 여지에 놓고 저는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부분과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청와대라고 지나치게 예단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친박에서 그 두 양쪽이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단히 어떻게 보면 치졸하고 유치한 건데 예. 뻔히 다 아는 건데 이미 국민들은 시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한국 정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실 정치이니까 네. 불출마의 가능성도 전 남겨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요. 예. 아까 그 조윤선 의원, 조윤선 전 의원이 네. 그 경선 탈락하고 다른데 공천 받은 거 적당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명길 그 똑같습니다. 기자 예. 거기 탈락하고 또 송파에 공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여당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 얘기만 하는 건데 야당도 그런 점에서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떨어졌으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최명길 전 MBC 앵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도전을 했던 걸로 아는데 19대 때도 아닙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얘기만 들었나?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안 되는데 다시 이제 송파에다가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정치라는 게 물론 이제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을 다시 수혈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 안 된 부분 그 자체를 뭐라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의 편법으로 이렇게 어떤 꼼수를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가뜩이나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썩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야 모두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문희상 백군기 두 의원 그때 탈락했을 때부터 사실 김종인 대표가 좀 아쉬워했었다는 그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그 구제해서 전략 공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것만 짧게 글쎄요, 듣겠습니다. 뭐 적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군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누군 그렇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다라는 거고 설명이 안 되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다면 결국 개인 경쟁력일 겁니다. 당선 가능성을 우선하지 않았겠나. 따라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우선을 둔다면 뭐 정당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였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저는 뭐 어쨌든 뭐 백군기 의원은 뭐 전 3군 사령관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소중한 그야말로 정책 자산이죠. 안보에 있어가지고 문희상 의원은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친노 중진 임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두 사람은 맨 1차 컷오프였거든요.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한 컷오프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도대체가 정무적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어떻게 해놓은 이 제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다른 의원들은 뭔가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법률적으로 판단 내리는 것처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도 원칙은 지켜지면서 해야 된다. 지나치게 예외가 원칙을 덮는 이렇게 수단과 목적의 도지처럼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략 공천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겠으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권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조윤선, 최명길 뭐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 예,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좀 전 열린 그 비상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김종인 대표의 그 비례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대 총선이죠. 15대 총선이요. 96년 총선이죠. 96년 총선 때 바로 국민의힘 총재 김대중 당시 총재가 14번을 받았고 13번까지 당선돼서 탈락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14번으로 2번이었다가 14번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 오늘 참석하지 않은 회의였고요. 그러나 본인과 어느 정도 뭐 그 소통이 됐으니까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아까 예상할 때는 잘 번복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상이 뭐 불과 몇 분 만에 이제 틀려서. 예, 그걸 다 맞추면 우리가 뭐. 글쎄요. 근데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런 현실적인 아까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그 의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번을 계속 고집했다가는 유권자들로부터 노역으로 비칠 수가 있고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교수님은 나름의 타협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민 여론도 좀 진정시키고 나름의 명분도 좀 찾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김종인 대표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거죠. 확실치 않죠. 확실치 않은데 비대위에서 중재안으로 나름의 이제
뭐 최종적인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그 선택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위 김종인 대표의 순번이었을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정부분 사전에 무슨 좀 내부 조율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일단 김종인 대표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996년도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의 그땐 전국구라고 그랬어요. 비례대표라고 그러지 않았고 전국구 1번이 이회창 총재였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회창 총재가 지금 김정인 대표의 정책 입장은 많이 다른 거죠. 그때 이회찬 총재는 이제 영입돼서 들어왔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선거를 지지했던 건 아니니까. 96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회창 대표가 총재가 아니었고. 총재는 아니었죠. 그 나중에 총재가 됐죠. 대표는 그때 김윤환 대표인데 지역구에 나섰었고요. 그 정부가 1번이 이회창, 2번이 이용구 전 총리가 2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아까 이 역대 여야 대표들의 그 비례대표 순번을 브리핑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그때 김대중, 김영삼 양당 대표들이었는데 다 1번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래서 당선됐고요. 96년에는 여당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는 지역구에 나서 당선됐고 야당 김대중 총재가 지금 김종인 대표와 똑같이 14번을 받았는데 13번까지만 해서 떨어졌고요. 2000년 총선 때는 그때 여당은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1번 받았고 당선됐고 이회창 총재도 1번 받아서 당선됐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여당 정동영 의장이 당시에 22번 완전히 배수진 쳤는데 그때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오면서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당선이 안 됐고요. 박근혜 대표는 그때 지역구로 나서서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 때는 강재섭 대표는 불출마했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서울 종로 지역구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둘 다 전국구 비례대표와 상관이 없었고 지난 총선 때는 박근혜 대표는 11번 그리고 한명숙 대표는 15번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당선이 됐었고 자 지금 그 계속 비대위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박경미 교수는 아까 말씀하신 수학자, 수학교육과 교수라고 그럽니다. 논란이 있었던 1번이 합당하냐 그동안의 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비교했을 때 그 논란이 있었는데 1번 그대로 유지하고 김성수 당 대변이 좀 뒤로 밀렸군요. 10번으로 밀렸고 이수혁 외교관 출신 12번으로 좀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죠. 좀 올라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위에 올리겠다 이 안으로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자 다음 거 보시고요. 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후보죠. 박종원 전 공군참모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성명에 참여했었다는 그렇죠. 그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박종원 그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정도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그래서 이것을 중앙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략 이 정도면 좀 그 대략 진통이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뭐 24, 25가 이제 후보 등록이고 또 비례대표도 바로 같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완벽하게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한 셈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관건은 이런 진통과 내홍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공천 국면에서는 더민주가 사실 앞서 왔는데 우리 7대 0까지 뭐 앞서 왔었는데 지금 거의 실점하거나 동점 위기까지 몰린 상황이 됐고요. 이게 반전이 쉽지 않지 않겠나. 이제 우리는 이 공천부터 사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렵게 해놓았던 득점들을 더민주가 좀 실점하는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례 14번 정도면 당선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대체로 얘기는 15번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그 부분은 뭐 전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21명이 됐었거든요. 민주통합당이 19대 때. 근데 이번은 그때보다 뭐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하고 야권이 말이죠. 그래서 13번, 4번을 안정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는 뭐 상당히 성의 표시 정도 2번에서 14번이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죠. 나름의 결기를 보이는 거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수락 여부가 아직 보도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